한 독재자가 잠옷바람으로 끌려갔습니다. 장소는 자국의 수도,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운동복 차림에 안대를 쓰고 수갑이 채워진 모습. 12년간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권력자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미국은 왜 국제법 위반 논란까지 무릅쓰며 이런 작전을 감행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정확히 1년 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였습니다. 미군 전투기 150여 대가 동시에 출격했고 베네수엘라군의 방공망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방공망이란 적의 항공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자감시체계까지 마비되면서 베네수엘라군은 눈과 귀를 잃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헬기를 타고 대통령 관저에 착륙했습니다. 델타포스는 미국 최정예의 대테러 부대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사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었습니다. 마두로는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침실에서 끌려 나온 그는 곧바로 미국행 수송기에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작전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군인 등 최소 4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작전 시작부터 마두로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채 3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저항다운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전 4시 21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가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체포되어 국외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74단어의 짧은 게시글이었지만 이 글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한밤중에 수도 한복판에서 체포하는 것보다 더 노골적인 권력의 과시는 없을 것이라고 영국 BBC는 보도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니카라과는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 팸 본디는 마두로를 합법적인 국가 원수가 아닌 마약 밀매범이자 테미 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현재 뉴욕으로 압송되어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와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나르코 테러리즘이란 마약 조직이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작전을 감행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실마리는 정확히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결코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런 초강수를 두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마두로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 둘째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명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였습니다. 야권이란 집권 여당에 맞서는 야당 세력을 뜻합니다. 마차도는 1967년생으로 올해 58세입니다. 산업공학 석사 출신의 그녀는 원래 기업인이었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투표감시 단체를 창립하면서 정권의 선거 부정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이후 국회의원을 거쳐 야권의 상징적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강단 있는 성격 때문에 그녀에게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2023년 야권 예비선거에서 92%가 넘는 득표율로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자 정부는 대법원을 동원해 그녀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10년간 공직 출마 금지와 출국 금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녀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차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드문도 곤자레스를 후보로 내세웠고
2024년 7월 대선에서 곤잘레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은 선거 결과를 조작해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마차도는 시위대의 선두에 섰습니다. 정부의 체포 위협이 거세지자 그녀는 은신처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후 약 11개월 동안 마차도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며 국제사회에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여러 의원들이 마차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 야당 지도자의 노벨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밀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0일 마차도는 정말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위한 투쟁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차도는 수상의 영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마차도를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마두로 제거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차도가 세계 무대에 서려면 먼저 감옥 같은 조국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마차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정부는 그녀를 테러리스트로 지목하며 체포하려 했습니다. 탈출이 발각되면 즉시 체포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차도는 약 11개월간 숨어 지내던 카라카스 외곽의 은신처에서 가발로 변장한 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와 측근들은 차량을 타고 해안 도시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검문소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군과 경찰은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마차도 일행은 무려 10개가 넘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신분이 들통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검문을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자정 무렵 마차도는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목조 어선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약 65km 떨어진 카리브해의 섬 퀴라소였습니다. 퀴라소는 네덜란드령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강풍과 거친 파도가 작은 배를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미군이 마약 밀수 의심 선박들을 공격해 80명 이상이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작은 목선이 미군의 오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차도 측은 출항 전에 미군과 직접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차도의 배가 카리브해를 건너는 동안 미 해군 F-18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만 상공을 40분간 선회했습니다. F-18은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마차도의 안전한 통로를 보장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인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미국의 VIP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은 마차도를 반드시 살려서 노벨상 시상식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그림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간의 고된 여정 끝에 마차도는 퀴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나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노르웨이 오슬로였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그녀는 척추 부상까지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12월 10일 시상식 본 행사에는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했고 그녀의 딸이 대신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마차도는 마침내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약 11개월 만에 첫 공개 모습이었습니다. 마차도의 탈출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미국은 왜 이토록 마차도에게 공을 들였을까요? 그 답은 바로 명분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독재자라서 잡아왔다고 하면 아무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탄압한 폭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차도가 노벨상을 받는 순간 그녀는 단순한 야당 인사에서 세계가 인정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반대로 마두로는 노벨상 수상자를 탄압하는 악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선과 악의 구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 직후 마차도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이듬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압력 증가와 상황 고조만이 마두로가 떠날 때임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지지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마차도의 탈출을 직접 지원한 것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마차도의 한 고문은 그녀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마두로가 해임된 후 처음 100시간 동안의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 이후 마차도는 유럽 각국과 미국을 순방하며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녀는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와 인권 탄압을 고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언론은 그녀를 베네수엘라의 희망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도덕적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마차도를 세계적 인물로 만들어 마두로를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노벨상은 국제사회의 인증 도장과 같았습니다. 이제 마두로를 제거해도 미국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다른 나라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법적 근거도 필요했습니다. 도덕적 명분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차례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마약이라는 카드입니다. 사실 마두로에 대한 미국의 기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0년 3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를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마두로 체포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5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 이 현상금은 2025년 1월 $2,500만 달러로 올랐고 8월에는 $5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마약왕으로 지목한 근거는 태양의 카르텔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카르텔 델 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이란 마약을 밀매하는 거대 범죄 조직을 뜻합니다. 태양의 카르텔은 베네수엘라 군부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마약 밀매 조직의 이름입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 조직의 수장이 바로 마두로였습니다. 미국 검찰은 마두로가 콜롬비아의 옛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공모해 미국에 코카인이 넘쳐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매년 200톤에서 250톤의 코카인이 흘러나온다는 추정도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마두로는 단순한 권위주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국 내 마약 범죄의 원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10만 명을 넘습니다. 특히 펜타닐과 코카인 같은 마약이 멕시코와 중남미를 통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 중남미 전역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두로는 가장 큰 표적이었습니다. 2025년 들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사이에 20척 이상의 선박이 공격받았고 8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해적 행위라며 반발했지만 미국은 마약 소탕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진은 더 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는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배를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이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해상 봉쇄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마두로를 마약왕으로 만드는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는 더 이상 외국 지도자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였습니다. 테러리스트에게는 외교적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교적 면책이란 외국 지도자를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는 보호 규정입니다.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면 그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방식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9년 미국은 파나마의 노리에가 장군을 마약 혐의로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 파나마를 침공해 노리에가를 잡아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노리에가는 이후 미국 법정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37년 만에 같은 방식을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 마약이라는 법적 명분까지 갖춘 미국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2025년은 마두로에게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안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이 흔들렸습니다. 정당성이란 국민이 인정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밖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대선에서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잘레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은 선거 결과를 조작해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도주하거나 은신해야 했습니다. 곤잘레스는 스페인으로 망명했고 마차도는 국내 은신처에 숨었습니다. 경제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를 떠난 난민은 700만 명을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사, 교사, 기술자였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비공식 노동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1월 트럼프가 재집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 인상, 해상 봉쇄, 선박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전환점은 2025년 말이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외교 안보의 최우선 지역을 서반구로 지정했습니다. 서반구란 북미와 중남미를 포함하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먼로주의 노선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먼로주의란 1823년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선언한 외교 원칙입니다. 핵심은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영향권이라는 것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는 이 원칙을 부활시켰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새로운 견제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즉 마두로 체포 하루 전날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특사를 파견해 마두로를 직접 만났습니다. 거액의 자금과 600여 건의 협정을 제공하며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미군이 카라카스를 공습했습니다. 중국의 지원 약속이 무색하게 마두로는 체포되어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타이밍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석유와 중국, 그리고 패권. 이 세 가지가 미국을 움직인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패권이란 어떤 지역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뜻합니다. 미국은 왜 국제법 위반 논란과 외교적 갈등, 군사작전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마두로를 잡아야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석유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3천억 배럴이 넘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양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땅속에 묻혀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자원이 미국의 적대국 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제재를 거부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이 불안정해지면서 석유 공급선 다변화는 미국에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웃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 있는데 그 석유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트럼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두로를 제거하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밸브를 미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약 6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빚의 상당 부분은 석유로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장기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항만,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를 건설해 왔습니다. 1대1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1대1로란 중국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육상과 해상 교역로를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코앞에 중국의 영향권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마두로 제거는 중국을 중남미에서 밀어내는 첫 단추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내 정치입니다. 트럼프는 마약과의 전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마두로를 마약왕으로 잡아온 것은 그 공약을 실천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마약 밀매 혐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석유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었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마약 수사가 아니라 에너지 패권 전쟁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마두로 부부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와 나르코 테러리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노리에가의 전례처럼 미국 법정에서 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통치냐는 질문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을 투입해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베네수엘라 재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항할 경우 2차 공격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미 함대를 해상에 대기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권한대행이란 대통령 유고시 대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다자주의를 압도하는 폭력의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자주의란 여러 나라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멕시코 대통령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해온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조차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는 석유를 위한 피는 안 된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시장은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반면 해외 거주 베네수엘라인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이애미에서는 수천 명이 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며 땡큐 트럼프를 외쳤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내에서도 일부 시민들은 발코니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마두로 축출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탄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리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에서 기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집권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마차도를 명분으로만 이용했음을 보여줍니다. 1년 전 영화처럼 시작된 마차도의 탈출은 마두로 체포라는 블록버스터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진정한 봄이 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건이든 정권 교체든 지금보다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만 사라졌을 뿐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나라. 개입과 방치 사이, 과연 어디가 정답일까요? 강대국의 의지 앞에서 주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건은 독재자 응징일까요? 아니면 강대국의 횡포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석유 장악 작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는 국제 정세의 숨은 맥락,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